2009년 2월 서울의 한 학술 발표회장에 모여든 역사학자들과 기자들은 눈앞에 공개된 한 서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의 친필 편지 299통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정조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 1796년부터 1800년 윤 4월까지 그의 생애 마지막 4년에 걸쳐 단 한 사람에게 보낸 비밀 간체들이었습니다. 국왕 정조는 매 편지마다 이 글을 읽은 뒤에는 철저히 비밀을 붙이고 반드시 불태워버리거나 찢어 없애라며 세초와 회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터럭만큼이라도 정보가 누설될까 두려워했던 국왕은 편지를 되돌려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궁궐의 비밀마부나 호위군사를 통해 전달된 이 미서들의 봉투 겉면에는 정조의 호인 11,000명 월주인홍을 새긴 봉화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수신자 외에는 절대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 지시를 받은 신하는 국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왕이 보낸 내밀한 정치적 지시와 사적인 불만이 가득 담긴 편지들을 버리는 대신 연대순으로 꼼꼼히 정리하여 6첩의 서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이 겪을지 모르는 정치적 파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마지막 무기이자 일종의 정치적 보험으로 간직했던 이 서첩이 바로 훗날 보물제천 923호로 지정된 정조 어찰첩입니다. 이 299통의 비밀편지는 조선의 관찬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철저히 은폐되고 가공되지 않은 국왕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교과서와 미디어를 통해 정형화해온 성군 정조의 이미지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고 기억하는 정조는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끈 불세출의 성군입니다. 그는 뼛속까지 학자였던 군주로 주장각을 세워 젊고 유능한 초계 문신들을 길러냈으며 왕실 도서관인 서고를 가득 채우고 평생 수천 권의 책을 읽고 100여 권의 개인 문집을 남긴 호화계의 군주였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서체를 바로잡겠다며 옛 성현들의 바른 문풍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서체 반정을 주도할 만큼 글과 도덕의 법도를 엄격하게 숭상했던 완벽주의적 도덕주의자였습니다. 영조의 서슬퍼런 탕평의 칼날 아래서 아버지 사도세자가 디주에 갇혀 죽어가는 비극을 직접 목격하며 성장한 그는 왕위에 오른 후 늘 감정을 절제하고 품위를 지키는 인자하고 단호한 어버이 같은 왕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쏟아져 나온 비밀편지 속 정조는 우리가 알던 점잖고 확고적인 도덕군주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신하들을 향해 거침없이 속어와 비속어를 내뱉는 몹시 까다롭고 격정적인 다혈질 인간 이산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편지 속 정조가 사용한 언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고위 관료들과 젊은 학자들을 향해 공식 석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날선 비난과 거친 욕설을 여과 없이 퍼부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신임하던 대신인 서영보를 평하면서 한자로 호종자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오랑캐의 시종자라는 뜻으로 현대 우리말의 가장 수위 높은 욕설인 포로자식의 원형이 되는 한자 비속어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문신이자 훗날 19세기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성장한 김매순에 대해서는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고 미처 사람의 꼴을 갖추지 못한 놈이라며 극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경박하고 어리석어 동서도 분간하지 못하는 병신에 불과한데 감히 옥자 앞에서 주둥아리를 놀려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사와 2조의 요직을 거친 대신 이노춘에 대해서는 약하고 물러터진 자라고 깎아내렸고 청주 목사 김의순을 두고는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한 졸렬한 자라고 힐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팩트가 있습니다. 현대 대중들에게 널리 퍼진 정조의 이미지 중에는 그가 신하들에게 뒤지게 맞아야 한다라는 자극적인 폭력,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인터넷 밈이나 가벼운 역사교양 콘텐츠에서 흔히 인용되는 이 표현은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 정조 어찰첩의 원문이나 학계의 공식적인 번역문, 그 어디에도 뒤지게 맞아야 한다라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조의 거친 입담과 다혈질적 성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극적인 유행어로 와전되고 더 씌워진 일종의 오역이자 대중적 왜곡입니다. 실제 정조가 편지에서 사용한 속된 관용구는 볼기까고 주먹맞기였습니다. 굳이 옷을 벗어보이기를 드러내어 매를 자초한다는 이 노골적이고 상스러운 한글 속담을
정조는 자신이 난처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탄식하듯 적어보냈습니다. 또한 조정의 기강이 엉망이 된 상황을 두고는 지금 조정꼴이 완전군장 80배는 쳐야 할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제도적 형벌의 문맥안에서 거친 표현을 쏟아냈을 뿐입니다. 그는 편지를 쓰다가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는지 한문으로 편지를 작성하는 도중에 마땅한 한글 단어가 떠오르지 않자 한글로 뒤죽박죽이라고 정직하게 휘갈겨 쓰기도 했습니다. 최근 벽파놈들이 뒤죽박죽이 된 때에 라는 구절에서 국왕은 격식이나 형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한글에 날 것 그대로 실어보낸 것입니다. 때로는 신하들을 향한 조롱과 실소를 드러내며 편지 중간에 껄껄 웃는 소리를 뜻하는 한자, 카커를 3번 연달아 써서 커커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이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 댓글에서 웃음소리를 크크크크으로 표현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사학자들과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이처럼 천박할 정도로 적나라한 속내를 털어놓으며 하루에도 많게는 4차례씩 비밀 통신을 주고받은 수신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상대는 당대 노론 벽파의 영수이자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조선조정 최고의 거물, 심원지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룬 소설이나 대중매체에서 접해온 심원지는 항상 일관된 악역이었습니다. 사사건건 개혁군주인 정조의 발목을 잡으며 국정을 파탄내는 수구 세력의 우두머리, 정조가 아끼던 남인 정약용과 채제공을 집요하게 탄핵하여 유배 보낸 인물, 그리고 끝내 정조를 독살한 잔혹한 배후 음모자로 묘사되던 인물이 바로 심원지였습니다. 성군 정조와 그의 철천지 원수이자 최대의 정적이었던 심원지. 그렇다면 정조는 왜 자신의 모든 정치적 기반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대자에게 이토록 친밀하고도 적나라한 비밀 편지를 무려 299통이나 써 보냈던 것일까요? 이 어찰첩의 존재는 그동안 굳어져 왔던 조선 후기 정치사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재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조가 심원지에게 보낸 비밀 어찰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 칼을 겨누던 단순한 적대 관계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서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움직이던 은밀한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정조는 이 편지들을 통해 전국을 주도하는 정교한 연출가이자 독재적인 감독으로 군림했습니다. 국왕은 공식 조정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심원지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 전국의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내가 며칠 뒤 이런 명을 내릴 테니 경은 야당의 영수로서 나를 강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시오. 혹은 이번 인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모의할 테니 점은 사직 상소를 올려 거부하는 척 연기하시오 라는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조가 유배된 친족을 사면하려 하자 신하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정조가 사전에 심원지에게 편지를 보내 만대 대열에 동참하라고 지시하고 그 결과로 심원지를 형식적으로 파직했다가 전국이 안정을 찾자마자 다시 우의정으로 복귀시킨 사건의 전말이 어찰첩을 통해 낱낱이 입증되었습니다. 심원지가 임명장을 받고도 사직하겠다며 4번이나 올린 사직상소의 문안 역시 정조가 미리 편지에서 이 문구는 너무 세니 지우고 이 표현으로 고쳐라라며 자고 하나하나를 다듬어주고 첨삭해준 결과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렬한 정쟁을 벌이는 정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사전에 조율된 정치적 각본에 따라 전국을 안정시키는 톱니바퀴 같은 동지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공개되자 역사학계에서는 이 은밀한 막후 정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학계의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조의 막후 전국 주도설입니다. 이 관점은 정조를 조선 역사상 가장 노련하고 영악한 정치 구단의 군주로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탕평과 대화, 공론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비밀 편지를 통해 야당 영수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연출했다는 해석입니다. 정조는 여론을 조작하고 군신 간의 갈등을 통제함으로써 노론 벽파의 거센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개혁 정책과 주장과 화성건설 등의 대업을 관철해 나간 마키아벨리적 정치가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정조의 막후 정치를 지극히 처절한 생존투쟁으로 바라보는 대립적 타협설 역시 설득력 있는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정조가 심원지에게 매달리듯 비밀 편지를 보낸 것은 결코 그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조종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처참한 죽음이 남긴 거대한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어떤 피바람을 불러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정조는 조정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아 누군가 목숨을 잃는 파국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의 권력 구도는 신하들의 세력이 왕권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인과 시파라는 정조의 친위 세력은 세력이 너무나 약했고 조정의 절대다수 의석은 노론벽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강에게는 이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한 번에 날려버릴 만한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찰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조는 파국을 피하고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기 위해 밤마다 골방에서 다수당의 영수인 심한지에게 편지를 써가며 타협과 협상을 갈구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뜻을 들어달라고 설득하고 때로는 산뿌리를 선물하며 어르고 뺨을 치는 밀고 당기기의 막후 외교전이야말로 정조가 처했던 나약한 왕권의 서글픈 현실과 피 흘리지 않는 정치를 구현하려 했던 한 군주의 고뇌를 대변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여전히 학계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조가 과연 전지전능한 지배자였는지 아니면 한계를 극복하려 버둥거리던 고독한 협상가였는지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대립을 넘어 이 299통의 비밀편지가 가져온 가장 확실하고도 역사적인 수학은 오랫동안 한국사 학계와 대중을 괴롭혀왔던 하나의 거대한 음모론을 완전히 종식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정조 독살설입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노론벽파와 정순왕후가 약을 써서 그를 독살했다는 소문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설처럼 떠돌았고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조 어찰첩의 발견으로 이 독살설은 마침내 그 설자리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승하하기 불과 13일 전인 1800년 6월 15일까지도 심한지에게 비밀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정조가 정말로 심한지를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자나 정적으로 의심하고 경계했다면 자신의 몸이 이토록 철저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건강상의 약점을 매일같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을리 만무합니다. 정조는 편지에서 가슴에서 붉은 불같은 기운이 올라와 미칠 것 같다는 한탄, 시력이 극도로 약해져 한 줄의 글씨조차 분간하기 힘들다는 고통, 그리고 등 한가운데에 주먹만하게 솟아올라 붉게 골마 터지기 직전인 등창의 끔찍한 고열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묘사해 보냈습니다. 임금이 겪었던 이 처절한 투병 기록과 만성 성인병의 증상들은 그가 외독이나 암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누적된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모, 그리고 체력 저하로 인한 등창이 전신, 폐혈증으로 악화되어 자연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의학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독살설의 장막이 거친 자리에는 차가운 구중궁궐 속에서 밤새 홀로 고군분투하던 고독한 인간, 이산의 슬프고도 따뜻한 자화상이 남았습니다. 정조는 낮에는 수많은 신하들과 날선 논쟁을 벌이며 군사, 즉 신하들의 엄격한 스승 역할을 자처해야 했습니다. 신하들의 얕은 학문을 지적하며 경들에게는 더 배울 것도 없으니 제발 태청하고 공부나 더 하고 오시오 라며 경연을 폐지하기도 했던 오만한 천재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하고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한밤중 정조는 홀로 촛불 아래 엎드려 심한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요사이 놈들이 한 짓에 화가 나서 밤에 이 편지를 쓰느라 거의 5경이 지났다. 내 성품도 참으로 별나다고 하겠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 일이다. 새벽 3시부터 오후 시를 가리키는 5경까지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분노와 피로를 견디며 붓을 놀리던 왕의 뒷모습은 지독하리만큼 쓸쓸합니다. 하루 동안 전혀 눈을 붙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앉아 경무를 처리하느라 피곤하기 짝이 없다. 그래도 아직 몸져 눕는 것만은 겨우 면했다는 고백은 나라의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했던 군주의 지독한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편지를 흐려 쓰다 보니 글자마다 번지고 비뚤어져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서체반정을 주장하던 다나한 명필의 임금이 비밀편지 뒤에서는 미친 듯이 붓을 흘리며 격정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거친 독설은 어쩌면 평생을 자객의 위협과 정적들의 감시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왕이 분노와 스트레스로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사적으로 마련한 최소한의 감정적 안전밸브였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을 유배나 사형으로 처벌하는 대신 사적인 편지 공간에서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배설함으로써 실제 정치 현장에서의 잔혹한 보복을 스스로 억제했던 것입니다. 그 격정적이고 차가운 뒷모습 이면에는 의외로 눈물겹도록 다정하고 인간적인 면모도 숨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지병으로 앓아누운 심한지 부인의 건강을 염려하며 직접 구한 귀한 산뿌리를 봉투에 담아 하사했고
심한지가 오랜만에 도성을 떠나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나자 경과 헤어진 지 겨우 하룻밤이 지났다. 실로 운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애틋한 그리움을 적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한지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서 줄곧 낙방하자 공조는 편지를 보내 답안지가 최소한 300등 안에만 들도록 작성했더라면 경이 더 늙기 전에 자식이 급제하는 경사를 보도록 내 손을 써서 조치하려 하였으나 답안지의 수준이 도저히 미치지 못해 차마 그리할 수 없었다며 임금으로서 미안한 기색과 애정어린 위로를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비밀 편지 속의 정조는 국정을 마음대로 쥐락부락하는 무소불위의 군왕이기 이전에 신하들과 격이 없이 농담을 나누고 동료의 가족을 걱정하며 깊은 밤 자신의 고독과 피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극히 평범하고 다정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박제된 성군은 아름답지만 차갑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왕조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거대하고 엄숙한 겉표지만을 바라보며 정조라는 위대한 군주의 초상을 그려왔습니다. 그 초상화 속 정조는 늘 엄숙하고 완벽하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많은 우연과 심한지의 대담한 거역이 만들어낸 299통의 비밀편지는 그 엄숙한 초상화의 장막을 가차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장막 뒤에서 걸어나온 진짜 정조는 때로는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고 때로는 유치하게 조롱하며 밤마다 불면증과 지병에 시달리면서도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지극히 뜨겁고 모순적인 인간이었습니다. 200년 만에 깨어난 이 어둠 속의 기록들은 마침내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과서와 사서에서 만나온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성군 정조는 어쩌면 그가 조선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연기해낸 수많은 가면 중 단 하나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불완전하고 격정적인 인간의 민낯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정조의 진짜 위대함이 아니었을까요? 299통의 편지가 보여준 정조의 진짜 얼굴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뒤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숨겨진 기록을 찾아가는 신박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